손골 성지는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있는 광교산 기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437번 길 67에 있다. 원래 손골 성지에는 교우촌이 있었다. 교우촌은 천주교 박해시기 박해를 피해 신자들만이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을 말한다. 손골 교우촌은 현재 손골 성지라고 불리는데 이곳에서는 프랑스 선교사 병인 박해 때 순교한 도리 헨리코 성인과 오메트르 베드로 성인 두 분을 특별히 기념한다. 아울러 박해시대 손골 교우촌에서 살았던 선교자들과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손골 교우촌의 형성. 우리나라에서 교우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미 신유 박해 때부터였다. 하지만 손골에 교우촌이 형성된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한다. 단지 교회사의 흐름에 따라 기해 박해 이전이 아닐까 추정할 뿐이다. 초기 교회 가장 큰 박해였던 1801년 신유 박해 이후 많은 신자가 박해를 피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나 충청도 등으로 숨어들어 교우촌을 이루며 살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에서도 박해가 일어나자 지방에 살던 신자들은 이주해야 했다. 어떤 신자들은 서울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경상도나 전라도로 피신하기도 했지만 어떤 신자들은 서울 가까이 이동하여 교우촌을 이루며 살기도 했다. 서울 가까이 가서 살아야 신자들 상호간 연락도 쉽게 할 수 있고 서로 도우며 신앙생활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해 박해 이전에 이미 서울 가까이에 몇몇 교우촌이 형성되었다. 손골에도 이즈음 교우촌이 생긴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병인 박해 이전에 이미 손골 교우촌은 안정적이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아니라면 기해 박해 직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831년 조선 대리 감목구가 설정되고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울 근교에는 교우촌이 많이 형성되었다. 선교사들이 자연스레 서울 중심으로 사목을 하게 되자 신부들 가까이에 있어야 성사나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서울 근교에 교우촌이 늘어나게 되었다. 박해 시기 손골 교우촌의 규모. 병인 박해 때 손골에서 체포되어 새남토에서 순교한 도리 신부의 편지에 따르면 도리 신부가 손골에서 체류할 당시 손골에는 신자들만 살고 있었고 모두 12가구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근처에 3명의 불교 스님이 살고 있었다. 이때 도리 신부가 손골에 있을 때 10가구가 살았다는 정부 측 기록과도 일치한다. 한편 박해가 끝난 다음 1900년 하우연 본당이 생겼을 때 그 공소로 편입된 손골 교우촌의 신자가 47명이었다. 이렇게 볼 때 손골에는 적어도 45에서 50명 정도의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 같다. 도리 신부의 편지에 따르면 손골의 교우들은 주로 담배 농사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꾸려갔고 논이 조금 있기는 하였지만 홍수로 폐후가 되어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며 살았다라고 한다. 손골 교우촌의 중요성. 박해시대 서양 선교사들이 입국하면 안전한 곳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선교사들이 신자들을 사목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언어와 풍습을 익혀야 했고 조선에서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머물면서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신자들만 모여 사는 적합한
교우촌을 찾아야 했다. 이런 교우촌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곳에 사는 신자들이 열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했다. 손골 교우촌은 이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교우촌보다 선교사들의 신뢰를 받았던 것 같다. 박해 시기인 1857년부터 1866년까지 무려 5명의 선교사가 손골에 묵으면서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적응 기간을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도 신자들을 방문하며 사목하는 것을 잠시 쉬는 여름철 농번기에는 손골을 찾아와 피정도 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도 했다. 이것은 그만큼 손골 교우촌의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견고하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골 교우촌과 선교사들.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 교회사 관련 자료 중에서 손골이 처음 언급된 것은 W 신부의 편지이다. W 신부가 1853년 9월 18일 부모에게 보낸 편지의 발신지가 손골이었다. W 신부는 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만간 저는 서목 방문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서목 방문은 아주 편안하고 별로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가 쓰인 날짜를 볼 때 W 신부의 이러한 언급은 여름 한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서목 방문을 나가면서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850년 페리올 주교는 병중에 있던 W 신부에게 신자 방문을 일시 중지하고 신학생 교육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W 신부는 서울 근교에 머물며 어린 소년들을 모아 라틴어를 가르쳤다. W 신부가 라틴어를 가르친 곳이 손골이라고 추정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손골에서 이런 교육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1850년에 W 신부가 병중에도 어린 소년들을 가르칠 장소, 더 나아가서는 신학교를 세울 장소를 찾아 다닐 때 손골 교우촌을 방문했던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W 신부가 1853년 여름을 손골에서 지냈을 것이다. 그러다가 손골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에게 조선의 언어와 풍습을 익히는 장소가 된 것은 1857년이다. 1854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제4대 조선 대목부장 베르네 주교는 빼롱 신부가 1857년 3월 입국하자 그를 손골로 보냈다. 이렇게 맨 처음 손골 교우촌에 거주하면서 조선어를 익힌 선교사는 빼롱 신부였다. 그리고 빼롱 신부가 손골에 있었던 1857년 최양옥 신부는 손골로 빼롱 신부를 찾아와 함께 지내다 갔다. 1867년 4월 7일 서울 베르네 주교 댁에는 새로 입국한 선교사 4명이 도착했다. 이들 중 조안노 신부와 깔레 신부는 손골로 배치되었다. 조안노 신부와 깔레 신부가 손골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힌 기간은 1861년 4월 말부터 그해 말까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안노 신부와 깔레 신부가 손골에 있던 1861년 성모 승천 축일 때는 베르네 주교와 랑드르 신부가 손골로 두 선교사들을 찾아와 함께 머물며 휴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조안노 신부와 깔레 신부 다음으로 손골 교우촌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힌 선교사는 1863년 6월 23일에 입국한 오메트르 신부였다. 오메트르 신부는 서울에서 한 달가량 지내고 1863년 7월 말경 손골에 왔다. 오메르트 신부의 손골 생활은 1864년 10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손골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기 위해 손골에 마지막으로 온 선교사는 도리 신부이다. 도리 신부는
1865년 6월 23일 오후 5시경 손골에 왔다. 도리 신부는 손골에서 열심히 언어와 풍습을 익히던 중 병인 박해를 맞게 되어 1866년 2월 27일 오후 1시경 손골에서 체포되었고 3월 7일 서울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손골 교우초는 선교 거점. 손골 교우초는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한 선교사들이 언어와 풍습을 익히는 장소였을 뿐 아니라 신자들을 사목하고 선교하는 데도 중요한 장소였다. 손골 교우촌이 박해시대 신자 사목의 중요한 축이었기 때문이다. 그 예는 오메트르 신부의 사목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오메트르 신부는 1863년 7월 말 손골에 와서 다른 선교사들처럼 언어를 배우며 적응 기간을 갖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언어와 풍습을 익힌 오메트르 신부는 다음 해인 1864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당시 조선교구장 대목부장이었던 베르누에 주교를 찾아 서울로 올라갔다. 이때 베르누에 주교는 오메트르 신부에게 손골과 가까운 고을 4곳을 사목하라고 인사발령을 했다. 발령을 받은 오메트르 신부는 손골로 돌아와 1864년 10월 말까지 머물며 신자들을 사목했다. 이때 손골 인근의 묘르니 교우촌이나 신봉리 교우촌 등 아주 가까운 곳의 신자들을 사목했다. 그러다가 11월 1일 모든 성인의 축일에 다른 지역 신자들을 사목하기 위해 손골을 떠나 미리네로 갔다. 이렇듯 손골은 경기도 지역을 사목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축이었다. 손골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을 사목하다가 자리를 옮겨 미리네를 중심으로 사목하고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그곳을 중심으로 신자들을 찾아보며 사목과 전교를 했다. 선교사들이 손골에서의 생활. 도리 신부의 편지를 보면 도리 신부는 손골에 먼저 왔던 다른 선교사들이 머물렀던 바로 그 집에 묵었다. 더욱이 그 집에서 다른 선교사들을 모셨던 이군옥 요셉의 가족들이 또다시 도리 신부를 돌보았다. 그러니까 손골에 온 선교사들은 모두 같은 집에 머물렀다. 베롱, 조안노, 깔레, 오메트르, 도리 신부가 모두 시차를 두고 한 집에 머물렀다. 아마도 선교사들을 위해 따로 장만한 집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이 그 집을 찾아와 함께 자면서 쉬어갔다는 사실을 보면 이군옥은 다른 선교사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까지도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군옥은 단순히 선교사들의 뒷바라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쳐주는 스승 역할까지 했다. 도리 신부는 자신도 이군옥에게 조선어를 배웠는데 이군옥이 매우 용감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손골의 교우인 이군옥과 그의 가족은 지적 수준도 상당했을 뿐 아니라 신앙심이 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며 선교사들을 최선을 다해 모시려고 노력한 충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손골 교우들은 물론 선교사들에게 큰 신뢰를 받아 계속해서 선교사들의 뒷바라지를 했던 것 같다. 손골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들에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따로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의 방이 곧 경당이었다. 그 방에 널빤지로 제대를 만들어 흙벽에 고정했다. 그리고는 선교사들과 신자들은 매일 이곳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을 찬미했다. 도리 신부의 편지에 따르면 도리 신부는 함께 입국하여 손골에서 5km 정도 떨어진 묘르니 교우촌에 머물던 친구 볼리웨 신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볼리웨 신부가 도리 신부를 찾아오기도 했다.
모처럼 만난 이런 기회를 이용해 이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단식을 하며 함께 피정을 하기도 했다. 손골 교우촌의 순교자들. 손골 교우촌과 관계 있는 순교자로는 우선 도리 신부와 오메트르 신부가 있다. 도리 신부는 1866년 2월 27일 오후 1시경 체포되어 3월 7일 서울 서남터에서 순교했다. 오메트르 신부는 도리 신부 순교 후인 3월 11일 충남 거더리에서 자수한 후 체포되어 3월 30일 보령 갈매곶에서 순교했다. 두 순교자 모두 103위 성인 병단에 포함되어 있다. 두 성인 신부들 외에도 손골 교우촌에서 선교사들의 기도를 받았던 신자 중에도 순교한 이들이 여럿이 있다. 병인 박해가 시작되자 도리 신부는 손골 교우촌에 함께 지내던 신자들을 모두 손골에서 떠나게 한 뒤 홀로 남아있다가 체포되었다. 손골 교우촌 신자들은 도리 신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골을 떠났지만 다른 곳에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많이 순교했다. 그 중에서 다음의 3대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이 요한 아들 베드로 손자 프란치스코 3대가 경기 손골에서 병인 첫 군난에 쫓기어 용인 남성골로 내려와 베드로가 용인 포졸에게 부인이 함께 잡혀 7사람이 배교하고 다 나오고 베드로하고 다른 사람하고 둘만 갇혔더니 포졸 행수가 원 모르게 놓아 또 그곳에서 살더니 정유년 10월에 또 3대가 잡혔더니 그 포교하는 말이 다 누구냐 하되 베드로 말이 다 내 식구라 하니 그 포교 말이 지금 영은 엄하니 그럴 수 없으니 하나만 가자 하니 베드로 말이 가자 하니 베드로의 부친 요한의 말이 하나만 갈 테면 내가 하겠다 하고 부자 다투니 그 포교 익히 생각하다가 다 놓고 간 후에 충청도 아산 일북면 회제에 가서 살더니 경호년 1870년 2월 23일 야경에 서울 좌변 포교와 본골 장교하고 와서 잡으며 묻는 말이 성교하느냐 한즉 물을 것 없다. 성교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잡힐 것 없다 하고 그 길로 본읍에 들어가 하루 묵고 본골 장교하고 요한 베드로 프란치스코 3대가 함께 서울 좌포도정으로 들어가 문목할 때 대답이 한결같다 하였다. 이렇듯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잡혀가겠다고 했던 할아버지 이 요한과 아들 이 베드로, 손자 이 프란치스코는 1871년 3월 19일 음력 좌포청에서 다 함께 순교했다.